그래서 네. 사실은 인간은 작업을 하면서 계속 내 작업이 잘 되고 있는지 평가도 동시에 하는 그런 메타인지가 돌아가거든요. 근데 컴퓨터는 메타인지는 없습니다. 옷 5벌을 말리는데 5시간이 걸렸다면 30벌 말리는 데는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냐라고 하면 GPT는 고민도 안 하고 30시간이라고 답변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플랫폼 기술로서도 그러면 어떻게 발전할 수 있나? 플랫폼 기술로 발전한다는 건 이제 AI를 활용해서 AI가 윈도우처럼 OS로 쓰일 수 있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범용 네. 에이전트로 쓰일 수 있나? 주로 이제 음. 이것은 음성 UI로 쓰이는 경우가 많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의견이 다르실 것 같은데 저는 약간 회의적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되게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 의견이니까 제 음. 의견을 들어보시고 이렇게 수용하실 수 있으면 수용하고 고려해 주셨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댓글로 많은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기술로 과연 쓰일 수 있나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제가 아는 분이 정부 산하 기관에 다니는데 챗GPT가 처음에 나왔을 때 이게 워낙 이제 성능이 좋고 그러니까 챗GPT만을 활용해서 연구 보고서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 구체적으로 말씀은 드리긴 뭐한데 HR 어. 관련된 프로젝트를 해서 보고서는 그럴듯하게 나왔는데 저도 이제 그 보고서는 하드 카피로 한번 이렇게 받아서 이제 본 적은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게 형식도 다 괜찮고 괜찮은데 이 프로젝트를 담당했던 분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뭐 HR 관련된 연구 보고서 그 발표를 하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까? 라고 이제 여쭤봤더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전체적인 형태는 그럴듯하고 목차도 그럴듯한데 이게 마치 한 23명이 각자 자기 생각으로 딴 생각으로 쓴 보고서를 합친 것 같대요. 그래서 저기 그림에 나온 오른쪽 그림에 나온 것처럼 정말 다른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아. 자기만의 보고서를 써가지고 만든 것 같다는 거죠. 이게 이제 생성형 AI를 우리가 OS를 쓸 때, 범용 에이전트로 쓸 때 이런 부분이 미세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것은 음. 아마 요건 제가 이제 조금 추상적인 설명일 수 있는데요. 네. 인간이 작업을 하는 것과 컴퓨터가 작업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컴퓨터 구조로 인해서 나타나는 특성인데요. 사람은 어떤 작업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어떤 일을 받으면 그 작업자 자신한테 목표가 생겨요. 근데 그 목표는 나한테 일을 준 사람의 목표가 아니라 나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목표가 자기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자기 나름의 목표를 세워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음. 작업을 하면서 이 목표를 달성하는지 그걸 계속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인간은 작업을 하면서 계속 내 작업이 잘 되고 있는지 평가도 동시에 하는 그런 메타인지가 돌아가거든요. 근데 컴퓨터는 메타인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컴퓨터는 그냥 계산 기계잖아요. 계산 기계라서 외부에서 계산할 과제를 태스크를 주면 그 태스크 자체가 목표가 되는 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최적의 방법으로 계산값을 도출해서 나오는 거죠. 물론 이제 챗GPT나 바드나 이런 것이 하나의 세션에서는 과거의 질문도 기억을 한다고 하지만 그 기억이 완벽하진 않거든요. 그걸 네. 종합적으로 얘는 두 가지 생각을 같이 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음. 어떤 질문을 넣으면 그 질문과 관련한 답변만 이렇게 하고 저도 그런 경험은 되게 많이 했는데 그래서 챗GPT라든가 뭐 바드라든가 이런 걸 사용할 때는 단위 질문에서의 완결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음. 그렇지만 그 단위 질문의 완결도는 높지만 그 전체를 다 이어서 내가 쓰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작업의 뭐 구조라든가 작업의 목적이라든가 작업의 의도는 내가 생각하고 단위 과제를 질문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답을 활용할 수는 있는 거죠. 이게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챗GPT가 사람의 본래 의도, 우리는 이제 일을 할 때 일 잘하는 사람이 자기 목적을 생각할 때 나한테 일을 시킨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나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이제 상식도 있고 뭐 눈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근데 챗GPT나 바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AI는 그런 게 없는데 요거는 이제 워싱턴 대학에서 최혜진 교수라고 그분은 이제 AI 윤리나 이런 거 전공하시는 분인데 그분 음. 사례에서 제가 왼쪽에서 가져왔는데 이분이 이거 GPT-4가 나왔을 때 AI가 이제 상식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옷 5벌을 말리는데 5시간이 걸렸다면 30벌 말리는 데는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냐라고 하면 GPT는 고민도 안 하고 30시간이라고 답변합니다. 그냥 수리적으로 음.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뭐 옷 5벌 말리는데 5시간 걸리면 뭐 10벌 말리는 거나 옷 한 벌 말리는데 5시간 걸린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런 상식이 있는데 이 상식을 넣어줘야 돼요. AI한테는. 저 네. 오른쪽에 있는 거는 제가 비슷한 저 자료를 만들다가 비슷한 질문을 한번 하면 재밌을 것 같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넣은 음. 건데 저건 뭐냐면 중력이 없는 우주에서도 쓸 수 있는 필기구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달라라고 하니까 제가 저 네. 질문을 했다는 거는 우주에서 뭔가 메모를 한다는 목적이 있었는데 챗GPT는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중력이 없는 우주에서 쓸 수 있는 필기구를 만들어내는 기계공학적인 방법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비유적으로 제가 얘기하면 이런 거하고 같아요. 메타인지가 없기 때문에
때문에 챗GPT를 OS로 쓰면 사실은 부분 과제에서는 만족스러운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전체적인 과제에서는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 이건 이제 비유로 제가 가져온 그림인데 예전에 제가 인터뷰를 본 적이 있었는데 미국에서 베트남 전쟁을 대표적으로 실패했던 장군이 웨스트멀랜드 장군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전쟁에서 당신은 왜 이렇게 전쟁에서 졌나요라고 불만스러워서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웨스트멀랜드 장군이 그런 답을 합니다. 나는 베트남에서 어떤 전투에서도 진 적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죠. 음, 그런데 내가 진 것은 뭐 언론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이제 베트남에서 그 웨스트멀랜드 장군하고 싸움을 했던 지압 장군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베트남 전쟁의 전쟁 영웅인데 그 지압 장군은 그런 식으로 봤습니다. 우리는 베트남 전쟁의 전투에서 대부분 졌지만 전쟁은 이겼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부분적인 과제의 성공이 반드시 전체 과제의 성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 것이 뭐냐면 우리가 AI를 활용해서 뭔가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그럴 때는 그 프로젝트를 할 의도가 있거든요. 의도가 있고 AI를 활용하는 본래 목적이 있는데 이 본래 목적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챗GPT한테 이렇게 계속 챗GPT가 그걸 알아가면서 해석해 나가면서 사용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음성 UI의 특성이 그래픽 UI랑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픽 UI는 시각으로 하는 UI, 뭐 터치라든가 우리 윈도우에서 하는 마우스로 하는 시각에 의존하는 UI는 상당히 사용자가 능동적으로 하고 사용자가 실행하는 것이거든요. 네. 음성 UI는 사용자가 상당히 수동적으로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음성 UI는 음성 에이전트로 많이 쓰인다는 것인데 뭐냐면 내가 그 UI한테 OS한테 마치 영화 그녀에서 사만다한테 얘기하듯이 뭘 해줘라고 네가 알아서 뭘 이렇게 뭐 예약도 해주고 뭐 이렇게 해서 나한테 결과만 알려줘라고 말할 가능성이 많은 게 음성 UI의 특성이 사용자를 좀 더 수동적으로 만드는 그런 것이 있어요. UI 자체의 속성이 그렇다 보니까 그렇죠. 결과적으로도 그렇죠. 메타인지 쪽이 좀 더 신경 쓰일 그,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음성 UI가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이 더 많다 보면 그러면 음, 음성 UI는 사용자가 본래 원하는 의도가 뭔지를 간파하는 기술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런 음, 부분에서 약간 삐걱삐걱할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은 안 그래요. 제가 저희 아버지 사를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아버지가 귀가 잘 안 들리세요. 뭐 이렇게 음, 귀가 잘 안 들리셔가지고 보청기를 껴도 두 번 하면 한 번은 안 들려요. 그런데 저는 아버지랑 대화를 하거나 심지어 전화를 하는 것도 문제가 없어요. 음. 왜냐하면 아버지는 자기가 음성이 인식이 안 되면 왜 안 됐는지 알아요. 메타인지가 있으니까. 야, 너 음. 뭐라 그랬어? 라고 다시 저한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다시 좀 이야기하고, 물론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한 얘기 또 하고 이렇게 불편하긴 하지만 소통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AI는 그렇진 않죠. 그래서 이제 예. 그런 부분에서 메타인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게 사람들이 AI를 쓰다 보면 특히 이제 범용 에이전트로 AI를 쓰다 보면 AI에 대해서 기대를 하는 것이 사람들의 기대 수준이 점점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이제 음, 요거는 재미있는 연구라서 이것과 관련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최근에 이제 심리학 같은 데서 이제 외국에서는 AI와 관련한 심리학 연구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음. AI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AI에 대한 태도는 어떤지라는 그런 아, 연구를 많이 하는데 여기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 트롤리 딜레마는 우리가 이제 많이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요. 이게 정의란 그거 무엇인가에서 마이클 그렇죠. 샌드 교수님의 맞아요. 비유 때문에 많이 알려졌죠, 또. 맞아요. 정의란 무엇인가에 나오는데 열차가 지나가는데 그대로 지나가면 다섯 명을 치고 여기서 내가 레버를 당기는 위치에서 그 열차의 방향을 바꾸면 다섯 명은 살릴 수 있지만 한 사람은 죽이는 이런 상황. 이런 상황에서 과연 나는 다섯 명을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을 내가 직접 죽이는 그런 선택을 하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것에서 잘 하기가 힘들거든요. 사람은. 이걸 사람이 할 때 어떤지 물어보고 AI가 이런 행동을 할 때 어떤지 물어봤더니 재밌는 오. 결과가 나온 것이 여기 회색 그림인데 사람이 이제 레버를 당기지 않았을 때 랩을 당기지 않아서 다섯 명이 죽었을 때 그러면 이제 사람은 거기서 내가 저 고의로 저 한 사람을 죽여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갈등 속에서 랩을 당기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네. 다섯 명이 죽었을 때 이해한다는 답변이 많았어요. 그래, 어, 비난할 수 없다. 괜찮다. 음. AI가 그런 결정을 하면 어떠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AI는 아, 문제 있지. AI는 한 사람을 죽여야지. 이런 답변을 합니다. 이게 되게 재미있는 건데 뭐냐면 사람들이 AI에 의한 의사결정과 AI에 의한 결과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본주의적이고 어떻게 보면 공리주의적이고 그리고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는 냉정한 그런 판단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비난해요. AI는 합리적으로 해야지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AI는 그런 속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AI를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범용 에이전트는 컴퓨터한테서 기대하는 그런 정확성, 정확한 계산도 다 할루시네이션 같은 것도 없을 테고, 그 다음에 어떤 상황 판단도 되게 뭐 예를 들면 범용 에이전트한테 나한테 맞는 뭐 레스토랑을 추천해줘라고 했을 때 그게 마음에 안 들면 거기에 대해서 더 실망을 할 가능성이 많아요. 야, 너는 AI인데 왜 이걸 못해?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AI에 대해서
대해서 더 큰 기대를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범용 에이전트로 AI를 OS로 개발하려고 하는 회사는 상당히 많은 그런 허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또 왜 그러냐면 메타인지 기술 개발하기가 어렵거든요. AI 기술이 지금 이렇게 비약적으로 발전한 것이 2017년에 나온 트랜스포머 메커니즘이잖아요. 그래서 트랜스포머 기법은 흔히 우리가 이야기할 때 사람의 언어를 이해한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네. 언어를 이해한다라고 하는 걸 조금 더 기술적으로 조금 더 가깝게 풀었으면 사람이 쓰는 문장의 맥락을 이해한다는 거거든요. 맥락을 이해한다. 맥락을 이해한다라는 걸 조금 더 또 더 풀었으면 뭐냐면 어떤 문장에서 그 맥락에 맞게 가장 중요한 단어에 집중한다. 그게 이제 어텐션 음. 메커니즘이거든요. 그러니까 네네네네. 사실은 이게 이해한다라고 하는데 컴퓨터는 계산 기계잖아요. 그죠? 계산하는 형식으로 이 어텐션 메커니즘을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계산 방법을 만든 것이 트랜스포머거든요. 흔히 우리가 A4 용지로 하나의 문장을 쓴다면 뭐 A4 용지로 한 줄에 한 12개, 3개 들어가니까 뭐 한 500단어 정도 되거든요. 500단어의 문장을 처리할 때 그 문맥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그 500단어를 각각 한 단어가 나머지 다른 500단어를 그 단어끼리 곱합니다. 이것이 그냥 단어가 아니라 벡터로 바꾸잖아요. 그죠? 벡터로 네네네. 바꿔서 수치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벡터로 바꿔졌을 때 비슷한 벡터들은 곱하면 값이 커져요. 예를 음. 들면 강아지와 고양이는 곱하면 값이 어느 정도 커지는데 강아지와 망치는 곱하면 값이 작아집니다. 왜냐하면 그 차원값이 달라서 뭐 0하고 곱해지는 게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문장에서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의 문장 단위가 있으면 그 문장에서 A라는 단어와 나머지 단어를 다 곱해가지고 그 벡터 값을 곱한 값을 더한 것이 이제 A의 어텐션 값. B라는 단어가 그렇게 해서 500개를 다 하거든요. 물론 이제 실제 이 트랜스포머 계산할 땐 이걸 뭐 표준화시키고 그걸 또 소프트맥스를 가지고 함수를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데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 비슷한 값을 다 더한 값이에요. 그 더한 값이 가장 큰 값이 거기서 가장 집중하는 값인 거죠. 수치로 딱 나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문장에서 상태가 이상해서 강아지를 동물병원에 데려갔다라는 문장에서도 동물병원 아니면 강아지가 중심이 되는 어텐션 값이 가장 커다란 값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언어를 이해하는 것도 결국에는 이런 기술도 컴퓨터가 계산하는 형태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메타인지는 지금 당장 데이터도 없는데 어떤 한 사람이 만든 언어, 한 사람이 만든 문장들, 인터넷 문서, 그 문장의 본래 의도, 문장을 쓰는 상황, 문장을 그렇게 쓰게 된 어떤 감정, 그런 것들을 일일이 그런 정보가 거기 없잖아요. 그죠? 트랜스포머 기법처럼 메타인지를 그렇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데이터가 없는 것이 문제고, 데이터가 있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만들어야겠죠. 네. 데이터 만드는 데는 이건 거의 천문학적 그냥 뭐 1, 2조 드는 게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인터넷에 있는 수천억 개의 그것을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이제 자동화시켜서 만들어야 되는데 자동화시켜서 만드는 게 진짜 그 사람의 정말 본래 의도나 감정이나 상황 이런 걸 담을 수 있는지 그건 또 잘 모르는 것이니까 그래서 네. 이건 이제 검증할 수도 없고 사람들이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런 메타인지 상황은 상황에 따라 달라요. 그때그때 달라요. 그러니까 그렇겠네요. 데이터가 있어도 그때그때 달라서 뭐 영화 제목 있죠.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뭐 이런 상황이 나타나는 거죠. 네. 우리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상황이라도 지금 저 사람이 어떤지 계속 판단을 하면서 메타인지를 작동하면서 대응을 하잖아요. 그런 걸 음. 대응을 잘하는 사람들이 소통을 잘하는 사람들이고 영업을 잘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인데 메타인지가 고도로 발달이 됐는데 이 메타인지는 그 상황에 따라서 계속해서 바뀌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이거를 학습할 기술이 없는데 이 메타인지가 없는 상태에서는 AI를 범용 OS로 사용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고 앞으로 기술이 개발되면 하드웨어가 개발이 돼서 처리를 잘하게 되면 뭐 처리 속도가 늘어나면 엔비디아에서 더 좋은 칩이 나오면 음. 그러면은 할 수 있지 않을까 데이터를 더 많이 넣으면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메타인지는 전혀 다른 기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하드웨어가 나왔기 때문에 저 어텐션이 계산하기가 진짜 많이 걸릴 거잖아요. 그죠? 네. 500단어면 500의 제곱만큼 이렇게 일단 더해가지고 비교하고 막 그렇게 해서 어텐션 값 하나 찾는데도 그렇게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챗GPT에다가 질문 하나 넣어가지고 처리하는데 뭐 그 한 10센트 정도 100원 넘게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그렇죠. 이제 예. 데이터 반도체 돌리는데 돈이 많이 나오는데 음. 그거보다 반도체가 더 개발이 되더라도 메타인지 기술이 개발이 어려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음. 또 하나는 이건 이제 클로드 셰넌의 언어 모델을 만들어 놓은 거기서도 이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네.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클로드 셰넌의 모델에서 나왔잖아요. 클로드 셰넌의 모델은 정보통신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언어 데이터를 여기서 저쪽으로 옮길 때 어떻게
확률적으로 만들어지는지를 계산을 하는 그런 데 필요한 것만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근데 네네. 인간은 언어를 쓸 때 언어 활동이 정보통신 활동만은 아니거든요. 소통 그러네요. 활동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LLM은 언어 처리하는 기술이지 의사소통을 하는 기술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음, 제가 이제 저거는 제가 아는 김영석이라는 철학자께서 모델화한 것은 의사소통 모델은 셰넌의 모델과 좀 다르다. 뭐냐면 음, 셰넌의 모델에서 이 말이 나올 때 사람은 내가 말을 하려고 하는 이유, 의도가 있다. 청자가 말을 받아들여도 그 말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것을 의미로 곱씹는 그런 활동이 들어가는데 이 두 가지 활동이 언어 모델에서는 빠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기본적으로 언어 모델은 계속 발전을 하더라도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다른 사람의 본래 의도나 이런 메타인지를 갖기 위한 그런 기술이 아닌 상태로 발전이 될 가능성이 많아서 메타인지가 확보되지 않는 한 플랫폼 기술로 개발하기가 쉽지는 않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LLM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언어를 잘 처리하는 기술, 언어를 잘 만들어내는 기술은 분명하지만 의사소통을 하도록 설계된 기술은 아닌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뭐 그런 플랫폼으로 전혀 안 쓰일 것이냐라고 하면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 게 네. 뭐냐면 어떤 특정 조건에서는 쓰일 가능성이 있어요. 바로 제가 이제 저기 땡땡땡땡에서는 대화형 에이전트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게임 환경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는 캐릭터.ai라고 하는 그런 회사예요. 저 네네. 캐릭터.ai는 최근까지도 그 챗GPT 웹사이트 말고 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방문한 사이트예요. 저희 구글 바드보다 더 많이 방문하거든요. 뭐 유명한 위인 아니면 뭐 만화 주인공 그리고 뭐 저기 유명한 사람 뭐 예를 들면 뭐 테일러 스위프트 뭐 킴 카사디안 이런 사람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뭐 저서 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나온 이야기들 그런 음, 걸 가지고 그 사람의 캐릭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음, 사람들하고 노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네. 게임이죠. 오른쪽에 소크라테스랑 대화한 걸 어떤 사람이 올려놨는데 제가 약간 쉐이드로 가린 게 소크라테스한테 불순한 질문을 한 거예요. 소크라테스한테 그런 질문하니까 아주 진지하게 아,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용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런데 여기다가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답변한 걸 가지고 철학계에 문제를 제기할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최근에 제가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남자친구가 죽어가지고 남자친구를 챗봇으로 만들었대요. 그 어, 남자친구와 뭐 이렇게 주고받은 뭐 스냅챗 대화, 그리고 메일 대화, 그리고 뭐 전화해서 음성으로 남겨놨던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남자친구 목소리까지 담고 그렇게 해서 챗봇으로 만든 그런 사람이 나왔는데 저 기사의 주인공이 사실은 이 캐릭터.ai 같은 그런 회사를 창업한 사람이에요. 유튜브를 캡처했는데 이게 한 4, 5년 전이었어요. 이게 어, 레플리카라는 회사, 레플리카가 이제 아, 친구 네. 챗봇이거든요. 레플리카라는 회사를 창업한 유지니아 쿠이다라고 하는 그런 여자 CEO가 자기 남자친구가 죽어가지고 저 챗봇을 만들어서 저 챗봇을 만든 걸 가지고 사업화한 게 레플리카예요. 생각해보면 남자친구 챗봇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서 그 남자친구 챗봇에 빠져서 계속 사랑을 키우고 이런 사람 별로 없을 거잖아요. 게임 환경으로 사용한다는 거죠. 이거는 재미로 쓰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재미로 쓰게 되면 여기서 나타난 메타인지가 없어서 약간 중간중간에 나타나는 그런 어려움들 예를 들어 소크라테스가 이상한 답변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무시하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음, 게임 환경에서 쓰면. 그래서 진지한 OS로 쓰면 나중에 이제 메타버스 기기가 나왔을 때 그 메타버스를 음성 OS를 가지고 그걸 일하는 데도 쓰고 진지한 나의 서비스로 쓰려고 하면 그게 다 되지는 않을 텐데 상당히 네네. 짜증나는 것이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메타버스를 가지고 뭐 멀티미디어를 본다든가 그걸 가지고 게임을 한다든가 그걸 가지고 가상현실 속에서 내가 재미있게 노는 것으로 쓴다면 그것은 상당히 재미있는 기술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플랫폼 기술로 발전시키려고 하는 회사는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좀 재미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플랫폼으로 진지하게 그렇게 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 환경에서 일단 이렇게 익숙해지게 하고 소비자들이 범용 OS가 범용 에이전트로 사용을 하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충분히 학습을 한 다음에 그걸 이제 차차 서비스를 늘려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가지 않으면 사실은 완벽한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높은 성능을 나타내는 그런 AI가 나오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AI 기술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좀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갈까요? 이 장표를 요약하면요. AI는 요소 기술과 플랫폼 기술로 나눌 수 있고 요소 기술로는 상당한 발전이 가능한데 그렇지만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단점은 본질적으로 없앨 수가 없기 때문에 B2B로 그렇게 발전을 할 것 같고 플랫폼 기술은 사실상 범용 에이전트로 쓰기가 쉽지 않다. 그렇지만 게임 환경에서 쓸 수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 나오는 건 뭐냐면 기술이 좋다고 다 비즈니스로 성공하진 않고 사실은 여기 나오는 것은
것은 어떤 신기술이 비즈니스로 성공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조건들을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아,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네 가지인데 첫 번째 실질적으로 도움이 돼야 돼요. 나한테 진짜 돈이 되거나 아니면 정말로 재미를 주거나 페이스북을 쓸 때는 우리가 돈을 내진 않지만 시간을 거기다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돈을 내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두 번째는 사용이 쉬워야 되는데 챗GPT가 처음에 나왔을 때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열풍이 분 것도 사용이 쉽기 때문이거든요. UI가 매우 단순해가지고 누구나 뭐 AI 지식이 없어도 사용을 쉽게 할 수 있어서 그렇게 됐었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매끄러운 성능과 관련해서 상당히 이제 메타인지 없고 뭐 이런 것이 매끄러운 성능을 플랫폼 기술로 쓰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매끄러운 성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요소 기술로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과 같은 속도로 발전하면 오래 지나지 않아서 요소 기술로 사용할 때는 매끄러운 성능으로 내가 원하는 그런 수준으로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요소 기술로는 충분히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데 플랫폼 기술로는 사실 이게 사용하다가 툭툭 끊기는 뭔가 내 말을 말귀를 못 알아듣고 이상한 대답을 하는 식으로 그걸 가지고 뭐 만약에 에이전트니까 다른 쪽으로 실행을 해가지고 엉뚱한 결과값을 나한테 가지고 오는 그런 경우가 있으면 사실상 플랫폼 기술로 발전하기 쉽지 않을 것 같고 요 세 가지가 기본적인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그 하나의 기술이 비즈니스화돼서 그 비즈니스가 정말 만개하려면 네 번째 조건 생태계까지 형성이 된다면 금상첨화겠죠. 그래서 생태계 형성이라고 하는 건 뭐 앱스토어 생태계 그런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성 AI 적용한 서비스가 많이 생길까. 그래서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생성 AI를 활용한 생태계를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플랫폼 기술 쪽에서도 생태계 형성은 어느 정도 될 가능성은 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더 기본적인 매끄러운 성능이 과연 확보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점 때문에 사업화되는 데는 상당히 우리가 극복해야 될 장애가 많다라고 하는 음, 것이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런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걸 요약하면 아까 뭐 요약을 했는데요. 요소 기술로는 발전할 것이다. 그렇지만 할루시네이션, 거짓말, 아무 말 재단치 않은 그런 한계로 B2B 위주로 발전할 것이다. 음, 플랫폼 기술로는 발전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메타인지가 없는데 그 메타인지 기술은 개발되기도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게임 환경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AI 기술이 어떻게 발전할지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뭐 제 견해를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